안녕하세요. 과학톡 장실기입니다. 요즘 드론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들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에 소위 드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드론의 정식 명칭은 무인 비행체라고 하는데요. 이 무인 비행체는 단순히 놀이를 넘어서 산업적 가치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합니다. 오늘 과학톡에서는 이 드론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산업적 전망은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한 영상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오늘 융합항법연구소 정진우 소장님께서 우리에게 드론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러 나오셨다고 합니다. 정진우 소장님, 드론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네, 드론은 처음에 사람의 안전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무인 비행이라는 거는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때 그 비행 조종사가 러시아에 소련에 불시착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의 안전을 이제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인 비행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시작인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무인 비행체 드론 되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용어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드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미국에서 무인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시험 비행을 하는데 벌처럼 왱왱거리는 걸 보고 비행기 이름을 갖다가 처음에 드론이라고 명칭을 한 게 시초가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정식 명칭은? 무인 비행기 또는 무인 비행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귀엽게 부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우리 이석봉 대표님, 그 드론이 왜 이렇게 소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된 걸까요? 일단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경제성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드론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갖춰야 될 안전 장비라든가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무인으로 하게 되면은 싸지게 되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드론이란 부분들이 각광을 받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무인으로 하면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주 비행체, 우주를 비행해서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다든지 이런 무인 비행체들이 벌써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런 개발을 통해서 첨단 기술을 확보를 했어요. 이 정도로 이제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지금 이제 무인 비행체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거를 벌써 우주 비행을 통해서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우주 개발에 자존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최 원장님께서는 지금 드론에 공을 뺏어가려고 하시는데 임병수 원장님. 고원력 있는데 제가 하겠습니까? 글쎄 이게 지금 드론이란 말 아까 우리 정진호 소장께서 이제 드론의 어원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예전에 보면은 이 장난감으로 헬리콥터나 비행기 이런 거를 넓은 운동장에서 날리고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봤었고 그때는 드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 근데 이제 아마 방송이나 또 이렇게 사진 촬영하기 위해서 해리캠 이런 걸 쓰고 최근에는 이제 무인 배달한다 그러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1인승 드론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드론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정말 더 가까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무인 항공기라고 하면 뭔가 군사용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아까 우주 말씀하셨는데 우주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드론이 우리 생활에 들어온 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드론을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작전용으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서 이거를 지시한 게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미국 군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초의 이제 사람이 대신 작전을 수행하는 것보다 무인 비행기가 가서 작전을 수행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처음에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30년을 넘게 그 군사용으로 활용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이게 민간 상업용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산업용으로 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사진 촬영 분야에서는 이제 중국이 어. 그동안 무인 비행기 하면은 그 모든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비행기는 오래 날아야 되고 멀리 가서 내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중국에 있는 그 DJI라는 회사에서 그 단 20분 만에 짧은 시간 안에 사진 촬영을 해서 필요로 하는 거를 그 영상을 확보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20분만 일을 해도 충분하구나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석봉 대표님은 그 중국의 DJI라는 회사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DJI가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죠. 그 회사가 그 홍콩 과기대 출신의 학생이 창업한 기업인데요. 그 학생은 그 대학 때부터 자기는 헬기만을 갖고 뭔가 좀 해보겠다. 근데 그 헬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모형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연기관이 필요했습니다. 내연기관 엔진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 연료가 들어가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제는 IT가 되면서 전기 배터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모터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이 DJI에서 이렇게 그 드론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됐고 또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무인기를 주로 군사용으로 썼었는데 민간 일반인들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이제 그 DJI의 특징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시장의 한 70%를 갖고 있거든요. 아주 그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DJI를 보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가지 일에 몰두한 사람이 그걸 통해서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까지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그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사회 전반적인 그런 그 인식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도 이제 이 드론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그 제 선배가 모형 항공기 비행을 아주 잘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고단수가 되니까 뭘 하냐면 헬리콥터를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비행기는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헬리콥터는 그런 비행기보다는 상당히 자유스럽게 이렇게 비행을 해서 저도 이제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 헬리콥터 조종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랬더니 네네.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는 왜냐하면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추락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행기 자체도 상당히 비쌌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포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항공우주연구소에 있는데 언젠가 한번 저희 연구원이 비행기를 날리겠다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그런데 비행기가 전기 모터로 된 비행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모터로 비행기가 되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죠. 가솔린을 넣어야 그렇죠. 되는데. 가솔린으로 되어는 그런 비행기였었는데 전기 모터로 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바로 이제 배터리가 이제 작아지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론이 지금 이렇게 그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이 배터리가 경량화되면서 아주 고성능의 이런 배터리를 우리가 개발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거의 뭐 다른 과학기술과 모든 과학기술이 맞물려 있듯이 드론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드론의 발전이 과학적으로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갑자기 이렇게 확 끌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소장님. 그 사람들이 원래 날고 싶은 욕망은 끝없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를 그동안은 지상에서만 봤다가 내 개인이 무인 비행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사람을 열광하게 된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게 카메라로 보기만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바로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이 됐던 거는 최근에 측량을 사람이 할 때는 지상에서 이렇게 측량을 그 직접 GPS로도 가고 만환경으로도 했었는데 지금 무인 비행기를 띄워서 측량하는 시대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훨씬 정확하게 네. 되겠네요. 정확하면서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딱 한정돼 있는데 무인 비행기는 한 30배 이상을 해내요. 와, 30배. 굉장히 넓은 지역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시간을 앞당겨서 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드론이 쓸모가 많을 것 같은데 날고 싶은 욕망이
이렇게 과학기술을 옮겨왔다 이렇게 하는 건 예전에도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제 박사님. 로켓에 대한 관심하고 드론에 대한 관심 어떻게 갖고 다르다고 보세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켓은 우선 그 발사할 때 이런 하늘로 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내 같은 데서는 사실 발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까 우리 첫 번에 시작할 때 드론이 이 스튜디오 안에 이렇게 이제 날아서 들어온 것처럼 이런 방 안에서도 협소한 이런 공간에서도 이렇게 비행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제 생각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낚시하는 것 대신에 이제 아마 저런 취미를 대부분 이제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정 소장님께서는 이 분야를 거의 20년 가까이나 연구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그 회사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발전했는지 또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도 실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중국에 뒤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네. 단지 우리나라에서 관심했던 거는 설마 그 장난감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풍을 일어날까?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과했었던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술로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그 경쟁력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을 일으키지 못한 그게 있었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의 이 드론 열풍 이전에 벌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좀 불행하게도 중국이 먼저 나왔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보였던 그 드론은 중국보다도 가격과 기술을 충분히 갖춘 경쟁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또 100% 국산화가 됐습니다. 와, 네.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이 드론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셀카 휴대폰이 생기면서 셀카에 아주 열풍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 음식점을 가든지 하면 맛있는 거 보면 찍어서 SNS 올리고 또 어디 놀러 가거나 하면 여행 가면은 또 뭐 찍어서 올리는데 이 드론이라는 게 이제 공중 촬영까지 되니까 단순한 셀카뿐이 아니라 이게 저렴한 게 많이 공급이 된다면 다양하게 이런 열풍에 부응해갖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뭐 빨리 개인들에게도 많이 보급이 될 수 있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그 드론 시장이 관련되는 시장이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150조쯤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데 카메라로 지금 이렇게 그 촬영하는 이런 부분은 이미 아마 중국이 그 시장의 전 세계 시장의 한 70% 이상을 그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시장 말고도 지금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장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떤 특수한 분야에 대한 이런 활용이라든지 이런 연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지금 빨리 서둘러서 그렇죠. 네.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진뿐만 아니라 무슨 재난 현장을 간다거나 뭐 불을 끈다거나 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드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뭐 해당할까요, 정 소장님? 재난 쪽에는 지금 이미 저희가 이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에서 그 무인 비행기를 이용한다.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거는 무인 비행기의 장점을 소방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골드 타임입니다.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화재가 일어났든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 상황을 가장 빨리 알고 대처하는 건데 무인 비행기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상황실에서 119입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비행기가 출동을 해서 소방관보다 먼저 가서 상황을 전송해 주면은 상황실에서 보고 지금은 대형 화재다 아니면 소형 화재다 어떤 재난이다라는 걸 빨리 판단하고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준비한 그 무인 비행기 안에는 그 적외선 그 열화상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고 하면은 바깥에서는 연기만 나지만 실제 건물을 촬영하게 되면은 발화 지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어느 방향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지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듯이 그 무인 비행기가 앞으로 쓰일 수 있는 그 재난 부분에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네요. 척후병 역할을 해서 정말 인명도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소방관 분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산업으로서 활용되려고 하면은 무인 비행기의 어떤 점이 더 많이 개선이 돼야 할까요?
지금 무인 비행기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무인 비행체, 비행 기체에 지금 많이 그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지금 그거보다는 그 각 정부 부처라든지 산업에서는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그 이후에 여기 무인 비행 시스템을 원합니다. 그리고 무인 비행 시스템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야 아마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텐데 비행체류만 한다 그러면 장난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리고 즐기는 데 한정될 거냐 아니면은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를 할 거냐가 바로 무인 비행 시스템으로 지금 가져야 된다라는 게 산업으로 갈 길입니다. 그렇군요. 이석봉 대표님 혹시 이런 세계 해외 사례 정도 같은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씀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재난 현장 같은데, 특히 지진 현장 같은 데는 무슨 상황 파악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이 못 가는 데에 비행체를 보내서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는, 그래서 일종의 드론 헬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게 뭐 우주에서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드론이 사실은 무인 군사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저게 살상용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드론에다가 자율적으로 살상 기능을 주게 되면은 오히려 드론이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론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은 이걸 하나의 비행체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걸 시스템으로 이해를 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계라든가 또 내지는 그 인문 사회단체, 사회연구소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입니다. 맞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드론이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 행정적으로 뭔가 필요한 작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론이 그런 시스템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떤 개발들이 필요할까요? 그 드론은 그 첨단 과학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장난감으로 한다라는 거는 사람의 그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조종하는 거하고 비행기 혼자 스스로 인공지능 가지고 날아다니는 거하고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산업용으로 쓴다라는 거는 사람이 손으로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게 이제 앞으로 무인 비행 시스템이 되는데, 그 비행체가 앞으로 사람을 대신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일로 발전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핵심 기술을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융합항법 회사인데 그 항법 기술입니다. 네. 그 항법 기술이 없이는 무인 비행기를 값싸고 그다음에 고성능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거는 저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항법 장치는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그 국산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무인 비행기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안에 들어있는 그 항법 센서들은 대부분 다 수입을 해오거든요. 저희가 값싸게 중국보다도 충분히 대등하거나 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핵심 기술은 자체에서 개발한 겁니다. 굉장히 소형화되고 가격이 싼 그 제품을 만들어낸 그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무인 비행체 우리가 얘기했지만 부품으로서는 소형화, 경량화가 돼야 되고,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이제 알고리즘이나 센서나 그 어떻게 조정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 지금 정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런 게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니까 한국 이 무인 비행체, 우리 보통 말하는 드론 산업의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실제 이제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무인으로 갔다 오는 거와 아까 말씀하신 군사용이라든지 또는 뭐 산불이 났을 때 가서 진화를 실제 한다든지, 요새 뭐 농약 살표, 배달 뭐 이런 걸 한다는데 그럴 때는 무인 비행체 자체가 덩치가 커집니다. 그거는 지금 이렇게 카메라 촬영용하고는 규모가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 이제 제도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접근이 조금 달라져야 될 거로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군요. 전 그냥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드론이 많아지면 하늘에도 신호등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항법을 전공하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소형 무인기라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가 소형이냐 아니면 중형이냐 대형이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갖고, 그 소형 무인기는 앞서서 말씀하신 그 기능을 다 하는 그 배달 부분부터 아니면 농약살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30km 미만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는 그 12km 미만 같은 경우는 그 150m 이상을 못
날개, 이렇게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지금 다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비행기 자체를 이제 식별하는 자동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비행체는 모두 자기 스스로가 어디를 날아가고 있고 어떤 임무를 한다라는 거를 식별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들이 그 누구나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되면 어떤 사고를 또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지금 정부 차원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가 그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산업용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그런 제도를 잘 만들어서 표준화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드론이 한동안 반짝하고 없어지는 이제 유행이 아니라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들이 필요한데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전문가분부터 그러니까 드론의 현장에 계시는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으로서 이런 건 꼭 필요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드론이라는 게 지금 그 사람들이 열풍을 하고 있는데 그 드론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 예측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무인 비행체는 자동차 산업을 대체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자동차 산업을 대체하는 거는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있지만 그 비행기는 장시간 멀리 가야 된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자동차와 융합을 하면은 바로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딱 10분만 날르면은 가까운 강도 내가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는 무인 비행기와 자동차와 다 융합이 될 겁니다. 그건 이미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무인 비행체라든지 그 자동차 산업들이 다 융합이 이루어진다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앓고 새로운 산업을 잉태할 거거든요. 그걸 누가 할 거냐가 지금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소장님 같이.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런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산업을 이제 예측하지도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박사님? 우리나라의 기업, 특히 이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부에서도 이제 앞으로 200kg 20kg 정도의 군수품은 드론으로 이렇게 날르겠다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보면 꼭 그 대기업이 중심이 돼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들이 참여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앞으로 좀 만들고 정부에서는 많은 그 산업적인 수요를 창출해 내야만 우리 그 벤처라든지 중소기업들이 좀 앞으로 많은 그 산업적인 이런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드론의 그러니까 이제 활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고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가 좀 나왔었지만 이게 사실 안전 문제도 왜냐하면 이게 이를테면 테러 집단 같은 데서 이걸 활용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게 자유롭게 우리 생활 주변을 날아다니다 보면은 개인 정보 보호나 뭐 사생활 맞습니다. 침해 문제 이런 것도 좀 대두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뭔가 그런 시스템도 갖추면서 이 산업이 같이 발전해 나가야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석봉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하나의 현상이 문화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다양한 어떠한 그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융합학법연구소에서 혼자만으로 하긴 되게 힘들 거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계에 계신 분들이 우선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KTV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우리도 DJI에 못지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갖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같이 이렇게 그 여론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입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과학은 과학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와 전반과 함께 발전해야 되는 부분인 거 다시 한번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은 유쾌한 상상력이고 과학은 열정이다. 오늘 과학톡 무인비행체 드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요즘 맛있는 요리를 소개하는 소위 먹방이 유행을 하면서 셰프테이너라는 말도 생겨났는데요. 이 셰프테이너들이 요리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마술 같습니다. 별거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맛있고 멋있는 요리가 탄생을 합니다. 이렇게 마술 같은 요리 말고 과학으로 만드는 요리도 요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분자 요리입니다. KTV 국민기자 김가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업이 한창인 교실, 학생들의 감탄사가 연이어 터집니다. 우유를 영하 196도의 액화질소에 넣자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곱게 간 가루 아이스크림을 입에 넣자마자 온몸이 시원해집니다. 사이펀으로 추출한 된장국에는 레시틴을 넣어 거품을 냅니다. 입에 넣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맛은 틀림없는 된장국입니다. 계속해서 설탕 결정에 갇힌 드레싱을 얹은 샐러드나 망고 주스와 우유로 만든 계란 프라이 등 마술 같은 요리들이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냅니다. 이 신기한 요리가 바로 분자 요리입니다. 네, 분자 요리를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을 얘기한다면 새로움입니다. 똑같은 식재료지만 다른 것을 가했을 때 새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새롭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자 요리는 1988년 태어났습니다. 분자 요리라는 이름은 분자를 뜻하는 형용사 몰큘러와 미식을 뜻하는 게스트로노미의 합성어입니다. 조리 과정을 분자 단위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는 뜻인데요. 식재료의 맛과 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통해 요리에 색다른 식감을 부여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분자 요리의 창시자인 두 과학자는 이 색다른 요리법을 분자 물리요리학이라고 불렀지만 훗날 분자 요리학이라고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분자 요리는 조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밝혀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음식은 콜로이드라는 혼합물인데요. 콜로이드란 맨눈으로 봤을 때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완전히 녹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녹은 줄 알았던 물질이 미세한 입자 상태로 떠도는 것을 말합니다. 버터는 고체 속에 액체가 분산된 상태, 우유는 액체 속에 액체가 분산된 상태, 그리고 맥주 거품은 액체 속에 기체가 분산된 상태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대개 콜로이드가 적어도 2단계 이상은 나타나는데요. 창시자들은 요리를 할 때 일어나는 복합적인 콜로이드 현상의 규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수비드는 대표적인 분자 요리법입니다. 수비드는 재료를 비닐봉지에 넣고 진공 포장한 뒤 65도가량의 물에서 오랫동안 데워 음식을 익히는 방법입니다. 이 조리법은 물이 진공 상태에서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는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온도 또는 시간, 그다음에 정확한 량에 의해서 요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궁금증이죠. 과연 이게 뭔가? 수수께끼 같은 요리가 뚝딱 하고 나오니까 시각적 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자꾸 찾는 것 같습니다. 손맛 요리와는 달리 분자 요리는 과학 공부가 필요합니다. 쉽진 않지만 그 결과 탄생하는 음식들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흡입하는 초콜릿, 꿀로 만든 캐비어, 과일로 만든 스파게티. 지금도 눈으로 한 번 즐기고 혀로 2번 즐기는 레시피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분자 요리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어때요? 이게 닭고기가 아니라 소고기 같아요. 너무 부드럽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진짜 맛있어요. 칼로 써는 것만이 아닌 분자 요리라는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좀 화학적인 면으로 들어가 제가 아는 모습인데도 다른 맛이 나오고 그런 새로움에 또 계속 빠지고 빠지는 그런 매력 있는 요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머지않아 분자 요리를 가까이서 즐기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 주방이 거의 과학 실험실 같은데요. 이렇게 과학의 원리로 모양과 맛을 내는 분자 요리, 김명수 원장님 드셔보셨나요? 저는 사실 분자 요리는 먹어보진 못했는데 네. 음식의 맛은 사실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우리 혀에는 미래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것이 음식의 맛을 구별하는 건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더 잘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의 쌉쌀한 맛은 한 80도나 85도에서 더 쌉쌀한 맛을 느끼고 우리 아이스크림도 약간 녹은 것이 차가운 것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더 맛있게 그 맛을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자 요리는 완전히 저온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맛이 될 것 같습니다. 드셔보시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드셔보신 분 있나요? 네, 저는 먹어보긴 했는데요. 네. 이거 요리사들이, 요리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재미로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이것도 유행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과학으로 하는 요리가 이런 분자 요리도 있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하는 요리도 있습니다. 그 IBM에서 만든 왓슨이 요리사가 돼가지고 레시피를 줍니다. 그럼 그거를 갖고 일반 요리사들이 요리를 하는데 그것 또한 맛이 괜찮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는 그 분자 요리라는 개념을 과학적으로 좀 풀어보고 싶은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요리의 재료는 분해해서 미세하게 분해해서 사용한다라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 미세하게 분해할 수 있는 게 바로 과학의 원리를 가지고 분해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질소에다가 담그게 되게 되면은 급속 냉각이 돼서 바로 미세하게 분말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걸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다른 형태로 야채를 가지고 계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봤던 데코레이션의 개념을 완전히 바꾼 게 이제 분자 요리인데 거기에 비밀은 과학으로 모든 우리가 채소라든지 이런 거를 미세하게 분해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맛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분자 요리가 과학이긴 한데 맛은 잘 모르겠다가 총론인 것 같은데 우리 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청국장이거든요. 근데 분자 요리로 청국장을 어떻게 요리할 수 있을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분자 요리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보겠지만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청국장을 먹겠습니다. 아직은 요리는 마술의 영역에 머무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걸로 결론을 내고 앞으로 분자 요리가 더 많이 발전해서 맛도 잡고 멋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과 과학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